자, 그럼 함께 역사 교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왕정의 성립이라는 단원인데요. 자, 요거 이제 그 역사 과목이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세계사를 다루고 중학교 3학년 때는 한국사를 다뤄요.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한국사 과목 따로, 세계사 과목이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물론 동아시아사랑 과목도 있어요. 선택 과목으로. 근데 어쨌든, 그, 중학교 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렇게 다 기초를 조금씩 조금씩 배우는 개념이라 고등학교 가면 그게 더 이제 커지고 그래서 지금 2학년 때는 세계사, 3학년 때는 한국사 이렇게 다룹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 이제 요령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절대왕정의 성립이라는 단원을 하잖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앞에 그 일본 강점기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조선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 강점기를 맞게 된 게 뭐예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죠? 그러니까 국력이 굉장히 이렇게 부족하고 세계 어떤 문화나 기술 같은 게 따라가지를 못해서 여러 이제 외세에 많이 이렇게 영향 휘둘리다가 결국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3학년 때 공부할 때도 이걸 연계를 시켜주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뭐예요? 조선이랑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했다면 그게 뭐지? 가면 조선은 이래서 망했는데 얘들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내용은 이러한 장점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거구나. 라면서 이걸 이해하면 돼요. 역사라는 과목은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훑어보면서 빠르게 암기가 되는 건데 좀 안타까운 친구들은 내용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외워. 잘 안 외워지죠.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으면 애초에 뭐하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냥 EBS나 뭐 하여튼 강의 쫙 듣고 그냥 월반하고 막 검정고 시고 막 대학교 막 10살에 가고 막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이 있긴 있나?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막 잘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 이제 시험 대비해서 공부를 하려고 딱 하니까 뭔 소리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다 시험은 앞두고 있고 막 외우고 있는 거죠. 외우긴 외워야 돼요.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좀 짜가면서 특히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조그만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과목으로 다루다 보니까 뭐 많이 나와요. 뭐 불상도 해야 되고 뭐 책 이름도 해야 되고 뭐 뭔가 외울 게 막 있어서 조금 여러분이 그런데 세계사는 이 큰 세계를 갖다가 이 여러분은 조그만 교과서에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각 뭐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막 그 안에 막 있는데 그것도 수천 년 된 역사야. 뭐 좀 집중된 건 수백 년이겠지만 그러니까 뭐 중심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정치나 뭐 경제나 주로 정치가 많이 나오죠. 뭐 전쟁도 나오고 이건 다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 좋잖아. 뭐가 어째서 어떻다? 이거는 왜 그렇다?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가서, 물론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갈 친구들은 과학 과목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인문계열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사회 과목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역사가 왜 등급컷이 높고, 높다는 얘기는 당연히 쉬운 과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걸 쉬운 과목이라 그러지? 그거를 납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럼 한번 봅니다. 절대왕정.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뭐가 절대야? 나는 절대자다. 이거 외우면 돼요. 나는 절대자다. 누가? 왕이. 끝. 이거예요. 절대왕정이라는 거는 그 전까지는 영주라든가 지방 세력 또는 이제 뭐 하여간 다른 세력이 컸는데, 그러니까 왕은 이미 약해. 근데 야, 내가 나라의 1인자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만 들어야 돼. 2인자, 3인자 필요 없어. 절대자. 이거 딱 기억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하면 되는데 찰떡한짝 탈떡한짝 뭐를 이렇게 외워? 절대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왕이 최고. 다른 애들은 조용히 있어. 내 말만 따라. 가 절대왕정이다. 거기에 구체적인 게 뭐뭐 있느냐? 그거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당연히 중앙 집권이죠. 왕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건데 왕이 중앙 아니야? 지방 소리 꺼. 여기 뭐 백작
어디 지방 백작, 어디 지방 공작, 소리 꺼. 수도의 왕, 내 말대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가는 거야. 그가 중앙 집권적. 그 다음에 국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 말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거 글자 배우는 친구들 보면 한심해. 그냥 아까 말한 절대 이것만 하면 다 따라가는 거잖아,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기반되는 게, 그럼 왜 우리가 왕 말 들어야 되는데, 왕 네가 뭐가 잘났는데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 천자야. 하늘이 내린 거야. 니네 인간이랑 달라. 너 인간 아니었어? 아, 인간은 인간인데 니네 같은 보통 인간과는 달라. 나는 저기 하늘에 하느님이 나라 다스리라고 임명해준 인간 중에서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인간이야. 일반 인간과는 달라가 왕권 신수설이에요. 세계 공통 아닌가? 뭐예요? 이거 지금 서유럽에서 지금 나와서 그렇지, 고대 시대에 그 파라오 태양신의 부름을 받았다. 중국의 천자, 하늘천, 말 그대로 하늘의 이름을, 하늘의 아들 아니야. 그죠? 천황, 다른 왕들은 인간왕인데 하늘의 왕이야. 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 니들 공작, 백작, 니들 나랑 같은 거 아니야. 내가 니보다 조금 높은 게 아니고 너랑 나랑 아예 다른 거야. 알았지? 이렇게. 너는 공작이잖아. 내가 왕작이냐? 왕이지? 이렇게. 실제로 중국에서 왕작이라는 표현 쓰지만 그러면 중국에 황제가 있으니까 우린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왕권 신설. 왕이 하늘 신으로부터 임명받고 그 통치를 하도록 지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왕은 대단하네. 왕 말 들어야 되겠네. 정당화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왕이 사실은 말은 그렇지 진짜로 왕이 뭐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을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 부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말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오늘날에 대통령, 물론 이제 우리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단 대통령이라고 치고, 대통령이 자 무슨 정책 한다 하면 그 정책을 실제로 이렇게 실행을 하는 분들, 공무원, 정부 조직이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공무원 이렇게 있는 거를 관료제라고 한다. 선생님, 뭐 관료제는 왜 지전 시대에는 그럼 왕 혼자 있고 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 뭐라고 해서 봉건제, 영주들, 지방 영주들이 다스리는 게 봉건제예요. 근데 지방 영주는 과거에는 왕보다는 아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의 직속부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말을 조금 우리 지방에 맞게 실행할게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마음에는 다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왕의 직할. 자, 관료란 거는 뭐냐? 월급 누구한테 받아요? 어, 정부로부터 받죠. 자, 이 시대에는 왕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 남은 게, 우리 보면은 영국 같은 나라에 royal 이렇게 붙잖아요. 왕립학회, 왕립, 그러니까 royal navy, 왕립해군, 왕실해군, royal air force, 왕립공군. 예? 뭐 그러면은 왕립, 뭐지, 왜 저딴 이름을 쓰지? 즉 과거에는 이제 지금 관료제와 상비군에서 왕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조직이 있었다면, 직할이 아닌, 그러니까 직할인 조직을 만들고 구별되니까 이름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 소속된 경찰관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그래서 우리도 이름 따로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찰이 원래 시작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관한테 굳이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지 않고 경찰관이라고 하니, 경찰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정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안전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청, 거기에 속하지 않은데 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도경찰, 뭐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철도경찰, 또 뭐 그 해양경찰, 그죠? 해양경찰청은 일반 경찰청과는 별도로 존재를 하죠, 그죠? 해양경찰, 그러니까 뭔가 이름이 갖다 붙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 특사경 이런 용어가 있는데 중요하진 않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뭐 이름이 그렇게 있는 이유가, 얘네들은 뭐야? 원래는
각 지역의 어떤 그런 행정 업무나 군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어떤 영주에게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에 직할 어떤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 업무를 하는 관료제와 군사 업무, 이제 여기서 군사라는 거는 꼭 적군과 싸운 게 아니고 과거 시대에는 경찰을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분리가 됐지만 그래서 그게 상비군인 거예요. 상비 항상 있다. 왜? 월급 받으니까. 어 지금 선생님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조선과 다르다. 이걸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자, 조선, 조선, 조선의 군대는 뭘까요? 월급 받나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생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한국사 배울 때 보면 조선의 군대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야? 농번기에 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농번, 농사일이 없을 때. 농한 그럼 반대로는 농사일 할 때는 아니 아무리 그 조선도 국가의 일이지만 못 시켜요. 왜냐하면 지금 수학해야 되는 사람, 뭐 모내기 해야 되는 사람 끌어다가 훈련시켜갖고 그냥 뭐 1시간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시켜. 그럼 벼 다 죽어버리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책임질 거야? 그럼 그 벼가 죽는 거 이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 군인, 공무원 이분들 농사 안 짓잖아요. 왜? 월급을 받으니까 그 월급으로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업무를 보고 충성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조선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적군이 농사 짓는 철에 쳐들어왔다. 난리 나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무조건 손해 보는 거예요. 왜? 어, 야 농사 짓는 차이지만 일단 나라가 위급하니 싸워 끌어다내서 군대를 해요. 그러니까 농토는 다 파괴가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어마어마한 피해 보는 게, 자 조선은 그러니까 뭐예요? 상비군이 아니라 여기 나온 상비군이 아니라 이제 그 개병제라고 하는데 그 모든 양인 개병제 모든 양인들이 다 군사 그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일정 기간 훈련 받고 자기 생업에 하고 요 개념이야. 월급 안 줘요. 월급이 어딨어. 애초에 자기 밥도 챙겨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상비군이 있으니까 평소에도 어때요? 여기서는 아까 경찰이 포함된다 그랬죠. 나중에 가면 이제 조직이 분할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우리 보면 영화 같은 거 중세 시대는 영화 보면 창 들고 있는 병사가 그냥 뭐 범죄자 잡으러 뛰어도 가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포도월도 창 들고 다 뛰어가잖아요. 범죄자 그런 거 잡는 거 그 농사 짓다가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야? 왕이 직접 하니까 뭐 잘하는 것 같아. 되겠죠. 자,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이런 관료들, 나란 일을 보는 사람들,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지. 돈을 벌어야 돼. 국가가 돈을 가져야 돼. 자, 그럼 돈을 버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 물건도 만들고 그걸 팔고 그럼 이게 뭡니까? 공업, 상업이지. 그죠? 어, 중상주의. 상업을 어, 무겁게 여긴다, 즉 중요시한다. 상업을 중요시하는 정책. 우리나라가 외국에 팔고 그거서 얻는 이득 중에 그 상당 부분은 세금으로 내고 그러면 어떻게? 국가에 세금이 들어오니까 이 시대는 이제 국가가 왕이라고 보면 돼요. 왕이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아까 말한 관료나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 월급 주고 그럼 관료나 군인들이 이제 왕한테 충성하겠죠. 월급 주는 사람한테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영주들이 뭐 이상한 빽소리 내면은 뭐시라 하면 왕이 군대가 규모가 훨씬 크니까 지방 영주가 아니고요 하고 감히 못 대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방 영주 자꾸 축소되고 왕이 나라를 전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게 기반이 되는 거야. 조선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애초에 조선은 억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우선시하고 농자 천하지대본 그다음에 상공업을 억눌렀단 말이에요. 아니 상공업을 억누르니까 중상주의랑 반대죠, 그죠? 그러니 나라에 돈이 없지 애초에. 실제로 조선은 화폐 자체가 조선 초에는 없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양난 시기에 조선은 화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은자를 제공받아도 상업 경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융통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아는 이제 한국사 배우면 우리가 아는 엽전이라고 하죠. 상평통고 발행이 되고 조선 후기가 가야 겨우 이렇게 되니까 완전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월급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줄 돈이란 존재가 없어요. 조선은 존재가 없어요. 다른 거죠, 그죠? 근데 뭘 무역할 거야? 외국이랑 물물 교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물 교환으로 하는 거랑 돈으로 하는 거랑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물물 교환은 내가 그 물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돈은 돈 싫어하는 사람 일단 항상 always welcome. 그죠? 항상 돈은 왜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지금 뭔가 물건이 안 필요해도 그렇잖아요. 보관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중상주의 바탕. 자, 그럼 우리 지금 저기 왕 그 뭐야 핵심 개념 이해되죠? 절대왕정. 절대왕정은 왕이 절대자야. 자, 그거의 기반은 뭐예요? 왕권 신설. 야, 나는 신이 임명한 사람이야. 다 내 말 따라.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 정책할 거니까 너는 가서 저기 가서 세금도 거두고 세무금 거두는 것도 엄연히 나라의 일입니다. 세금 거두고 또 저기 뭐 다리 부서졌다며 수리 좀 해주고 저기 야 저 범죄자 뭐 있단다 너 가서 잡아와. 나는 관료 조직과 상비군.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시킬 수 없잖아요. 공짜로 시키면 누가 해? 도망가지. 어, 자, 요번 달 월급 날이야. 자, 월급. 감사합니다. 야, 얘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 어디서 안 나와? 무역선 들어왔다고? 걔들 검사해봐봐. 오케이, 오케이. 이익 많이 벌어왔네. 자, 이게 중상주의하고 이 왕권 신설 이게 우리가 아는 대항해 시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외부 세계와 지금 무역들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선 들어왔어? 근데 이제 그게 과거 시대다 보니까 그 무역이란 게 여기 동양에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 돌아온 게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무역풍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올 때지 참. 배 어떻게 왔어? 어우, 잘 됐네. 왜냐면 중간에 난파도 많이 당하니까. 잘 됐네. 오케이. 자, 이익 맞나? 폐하 요번에 이익이 이만합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자네는 백작해. 진짜로 그랬어요. 자기도 줬고 우리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사람한테 해적한테 귀족 자기도 주고 막 그래요. 다른 나라 해적이죠. 영국 입장에서 해적은 아니고 무용한 거지만 가다가 이제 뺏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왕씨 그 이익 많네. 그래 너네들 많이 가져가고 세금도 좀 내야 되는 거 알지? 반띵 콜 이런 식의 진짜 반띵이었습니다. 당시는 왜 세금이 반이에요가 아니고 세금이 반은 아니었어요. 세금이 반은 아니고 애초에 그 무역 선단을 왕이 돈을 투자를 한 투자자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자하고 반을 나누는 거고 거기에 이제 왕이니까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계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반띵이 결코 그거 아닙니다. 조선하고는 달라요. 조선은 병작 반쇠라고 그래서 지주가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반을 받아가는데 문제는 그 반만 받은 소장농이 세금을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져서 나중에 만주로 도망가고 하는 건 나중에 한국 사람 쌤이 설명해 줄 건데 요건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무역에 실패하면 손해도 같이 보잖아 왕이.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해? 얘들이 무역에 성공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상비군이 나중에 뭐야 해군도 만드는 거죠. 처음엔 해적이었는데 무역선 우리나라 무역선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 왕권 신설, 관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돈, 해서 이제 절대왕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같이 교과서 이렇게 같이 교과서 역사 교과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서유럽하고 동유럽하고 이렇게 있는데 서유럽이 지금 선생님이 말한 예시들이에요. 애초에 동유럽은 조금 상대적으로 낙후되다 보니까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약간 좀 중세에서 이제 근세로 오는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서유럽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근세, 그러니까 대항해제 끝나고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은 빨리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서유럽은 아까 말한 대항해 시대 끝나고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뭐 무역을 하려면 우리 거 팔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업도 발달하는 거예요. 공업 물품을 갖다가 외국에 가서 팔아 상업. 그런 다음에 이제 향신료 얻어오고 뭐 금도 얻어오고 얘네들은 공업이 발달 안 했으니까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얘들 거는 싸게, 우리 거는 비싸게. 그러니까 이익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공업이 발달하면 누가 성장을 해요? 상인. 그다음에 지금 공업 계통 그 뭐 오늘 아침에 회사 사장님들 이런 데가 성장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 다 평민이야. 그러니까 지방 영주하고는 대립하는 관계가 되고 왕은 이 사람들 편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편 들어주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주게 되는 거죠, 그죠? 돈 많으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부터 맨 처음부터 그러면 왕이 힘이 생긴 데가 어디겠죠? 당연히 돈 많고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돈 처음에 가장 돈 많은 거는 대항이 섹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래서 에스파냐가 처음부터 절대 왕정 강을 갑니다. 그러다가 에스파냐 혼자서 막 그렇게 막 이익 얻으니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해적들도 좀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빵 하고 붙게 되죠, 그죠? 우리가 아는 그 아르마다 저 그 무적 함대를 영국이 깨뜨려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 거. 어찌됐든 간에 다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냐하고 얘네들이 먼저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순서 가는 것도 대항해 시대에 이렇게 참가하게 되는 그 순서가 그대로 절대 왕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흐름 이해하면서 가면 편하다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에스파냐 펠리페에서 나오죠. 펠리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대항해 시대를 이 가장 이제 전성기 에스파냐 전성기를 이끌어요. 이게 바로 무적함대 아르마다 그거예요. 그래서 무적함대를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도 이기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아르마다가 이제 영국한테 지게 되죠. 영국은 그 절대 왕정을 이룬 펠리페이스의 아르마다를 깨뜨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예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자기 나라도 이제 상공업도 발달하지만 프랑스가 원래부터가 대국입니다. 농업이 발달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요. 농업이 발달하면 인구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그런데 이제 콜베르라는 그러니까 원래 농업도 발달했는데 왜 쟤네들만 무역하고 있지? 우리도 상공업 발달시키자. 이러면서 콜베르라는 명재상을 등용을 시켜서 콜베르 명재상을 등용을 시켜서 돈을 벌어요. 국가재정 확보, 돈 벌어요. 상공업, 그러니까 상공업을 발달시키니까 돈이 되는 거야. 농업은 농사짓는 사람한테 세금 거두면 그대로 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공업 하니까 무역해서 돈으로 받았으니까 돈 중에 너가 번 돈 중에 일부를 나 줘.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상공업이 중요한 거죠. 조선하고 반대라고 자꾸 생각하면 돼요. 조선은 나라 후기가에도 이게 거의 시스템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 한 척 사는데 국가재정에 3분의 1이 들어가도 겨우 석탄 운반선 하나 사오고 말지. 자, 어쨌든 국가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죠. 군대 육성하고 관료제와 그 다음에 상비군. 관료제와 상비군. 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뭐 군대 양성, 상비군 같은 말이잖아. 그쵸? 왕의 군대를 양성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저기 백작 쟤들 찍어 눌러야 되겠어. 옛날에 군전은 왕이 그냥 자기가 돈 많으니까 여러분 하는 말로 돈지랄 이거 하려고 지은 거 아니에요. 위험. 옛날에 그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봐봐. 니들 이거 할 수 있어? 못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왕한테 안 돼. 이렇게 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또 이웃나라 왕이나 왕자들도 왔다가 우와 이 나라 대단하네. 그래, 역시 우리가 이 나라한테 대들면 안 되겠다. 이 목적이 컸어요, 옛날에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의 자금성 이런 게 거대하게 지었던 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한 나라들이 왔다가 사신들이 왔다가 자기가 돌아서 놀란 다음에 역시 대국입디다 이러면 그래 역시 중국은 중국이지 이러면서 함부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건설해서 돈 낭비 이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엄연히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돈도 많이 들고 피해가 크죠, 그죠? 그거를 좀 예방하는 목적도 강했다고 봐요. 이 국력을 이렇게 외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시에는. 그게 오늘날로 치면은 있어요. 여러분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하고 요즘에는 이제 요즘도 사실 있어요. 이제 선진국은 더 이상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빌딩 높게 짓는 게 나라끼리 자존심 싸움 경쟁했고 그래서 뉴욕에 100층짜리 빌딩들이 있고 그걸 오늘은 중국이 이어와서 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 중국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뭐 우주 개발이라든가 솔직히 우주 개발하면 누가 돈 주나? 그죠? 그런데 물론 우주 개발하면서 이제 위성 발사 기술이라든가 또 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득도 취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당시 예전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뭐 달에 누가 가니 마니 하는데 달 가면 누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뭐 얻는 이익이 과연 그 달 갈 때까지의 비용에 비하면 사실은 금전적으로 손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하니까 미국이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때의 궁전이란 거는. 베르사유 궁전. 쌤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영상의 컨셉은 여기에 외워야 될 걸 내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는 여러분이 할 몫인데 이거에 제발 흐름 외우고 이해를 하면서 외운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결국 베르사유 궁전 지었구나. 이건 여러분이 해야 돼. 근데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 이러지 말란 거야. 아, 돈을 많이 벌었으니 대프랑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있었구나. 그게 베르사유 궁전이다. 그리고 군대, 프랑스군. 그래서 그항 다음에 대육군. 그죠? 그죠? 프랑스군. 그리고 이제 왕권 신설. 짐이 곧 국간이라. 이거. 루이 14세잖아요. 아까하고 연결되죠, 그죠? 그다음에 첫 페이지의 내용, 그게 그대로 서유럽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유럽을 가면요. 동유럽은 아까도 얘기했죠. 좀 상대적으로 서유럽에 비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 중세에서 근세로 오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농노제가 끝나고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동유럽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원래 동유럽 하면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를 해야 되는데 독일은 사실 동유럽은 아닌데 하여간에 뭐 상대적으로 늦었으니까 일단은 나옵니다. 아직 중학교 거라 뭐 그냥 독일하고 러시아만 덜렁 나오고 마니까. 자, 그래서 프로이센 먼저 나옵니다. 프로이센이 이제 우리가 아는 독일이에요. 그죠? 나중에 독일이 되죠. 그죠? 나중에 이제 그 1870년에 이제 독일 통일하면서 프로이센이 오늘날의 독일의 모태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독일이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프로이센입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이 프리드리히 1세는 이제 그 계몽군주 자처합니다. 서유럽 공부를 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계몽군주 자처 이건 뭔 소린가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유럽의 내용을 공부를 한다는 뜻 서유럽의 철학이라 이런 거 그게 이제 보면 왕은 일해야 된다. 왕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제의 신부르군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 왕정이긴 한데 우리 중국이나 동양 쪽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왕은 국가의 제1인자이면서 본인이 법도 만들고 법도 집행하고 그러니까 아주 업무가 많은 거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원래 그 사상이에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고 아까 얘기했잖아 베르사유 궁전. 그렇죠, 베르사유 궁전. 그러니까 우리도 줄 수 없지. 이제 지금 중간권을 생각하면 아까 서유럽의 그 과정을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 돈이 있는 거죠. 궁전도 막 가지고 관료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궁전, 쌍수시 궁전이에요. 여기서 특이한 건 쌍수시는 프랑스어입니다. 쌍수시.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지금은 이제 세계 제1 언어가 영어인데 한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나는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이때 프리드리 1세나 뾰트르 대제 같은 이 그 독일과 러시아는 왕과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나라 말 놔두고 자기 나라 말은 평민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쌍수시 궁전의 그 이름이 어, 독일어가 아닌 프랑스어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표트르데즈도 마찬가지. 표트르데즈는 아예 자기가 신분을 위장하고 서유럽 유학까지 가요. 그래서 그 유학을 가서 직접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특성화 고등학교 갔다고 해야 되나? 기술을 배웁니다. 본인부터가 직접. 조선 배 만드는 것도 배우고 막 그래요. 어,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 돌아와서 서유럽의 어떤 기술이나 문물 이런 걸 적극 받아들여고 러시아 너무나 뒤져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지구 반대편이라서. 그러니까 조선이 이때 이제 조선이 1880년대가 아마 요때의 러시아랑 비슷해요. 뭐냐? 조선에는 당시에 뭐예요? 머리를 잘라라. 이제 개화를 하면서 그게 하니까 머리를 자르려거든 내 목을 잘라라. 최익현 나오죠, 그죠? 나중에 항사병 나옵니다. 러시아는 어때요? 이 중세 시대의 습관이라서 수염을 길게 길러서 사람들이 잘라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기 싫은데 자르기 싫어? 오케이 수염 실제로 했습니다. 수염당 금화 몇 개? 뭐 세금 거두는 거 황제의 권리 아니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왕권 시설 얘기했잖아요. 너가 수염 기르고 싶으면 돈 내고 기르든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 그건 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아주 서열의 문물을 직접 받아들여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까지 가요? 똑같거든요. 걔들은 이게 촌마개 했잖아요. 머리 이렇게 그 일본 옛날 사무라이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갓 해서 머리 이렇게 할 것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거잖아요. 일본은 그냥 촌마개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옛날 문화들 보면은 중국은 이제 변발이라고 해서 이쪽을 이렇게 길러서 뒤로 슉 기르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도령들 머리 뒤쪽이 기르듯이. 그러니까 머리를 못 자른다. 내 목을 잘 자른다. 오케이 콜 하면서 목을 다 커트해 버립니다. 진짜요. 일본은 그 2년 동안 유럽에 유학을 가거든요. 이게 제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나라의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일본이 개화한 다음에 나중에 보내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그 서양의 문화를, 서양의 기술들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반발에 오케이 콜 하면서 목 다 잘라버립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울 때 나올 텐데, 왜냐하면 일본은 천황이 나라의 옛날부터 중심이었는데 애초에 이 개혁이 천황의 이름을 얻고 한 거라 너는 천황의 명을 어기는 놈이네. 오케이 역적 하면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개혁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를 근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일본은 아직 안 나오죠. 서양이라서. 러시아가 이제 그때 이렇게 세게 그렇게 갔어요. 뭐 세금 막 강압적으로 물리고 말안들은 막 뭐 신발도 이렇게 근대 신발을 신어라 이랬더니 싫다 이러니까 그래 하고 신발 세.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건설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러시아어가 아니에요. 쌤 지금 빼제르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페테르라고 돼 있죠. 이게 독일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세인트 피터스버그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언어들도 지금 자신보다 앞선 기술과 문화를 가진 쪽의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도 이름 자체를 러시아어가 아닌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물론 프랑스어가 가장이었고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이 유학 가서 막 여러 가지 배운 게 독일 쪽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 가서 배울 때 독일은 이제 근대화가 됐던 거죠. 아까 그 프리드리 2세 이거보다 이제 앞 이제 이거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그래서 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오늘날 이제 발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늪지대였습니다. 그거를 사람들 막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베네치아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신도시를 지어요. 그게 이제 러시아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바가 수도 아니에요? 수도를 옮긴 거예요. 원래 모스크바가 수도인데. 그래서 러시아 제국 시대는 계속 거기가 수도였어요. 나중에 이제 소련 시대가 되면서 다시 모스크바로 수도가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금도 러시아는 1수도 2수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동유럽은 이렇게 해서 근대화를 합니다. 서구화 전쟁. 그리고 그 보면은 교과서에는 아마 그렇게 페테르스부르크 나와 있는데 러시아도 궁전을 건설을 해요. 바로 페레트코프 궁전이라고 딱 발음 들어도 어때요? 독일스럽죠? 그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합니다. 선생님 맨 처음에 얘기했죠. 그 왕권 신설, 그다음에 다시 저기 관료제, 그다음에 상비군, 그리고 중상주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기술 받아들이면서 나는 대단해. 하느님이 나를 임명했어. 위험을 보여야 되니까 궁전들 탁탁탁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좀 서유럽은 궁전이 없는데요. 자,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럴 단계를 넘어섰던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왕의 위험을 함대를 보여주면 되잖아. 영국이나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함대가 좀 없잖아요. 독일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내륙국이거나 해군이 약한. 그러니까 궁전으로 퉁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진짜로 선생님이 좀 어거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킨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관함식이라고 해서 왕이 참석한 상태에 시민들이 쫙 있고 그 해군 함대가 쫙 그 런던 항구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에스파냐가 마드리드가 수도지만 지금은 세비야가 이제 이렇게 어, 그 퇴적 때문에 더 이상 항구 도시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세비야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관함식을 열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와 저 함대들 봐. 이거 왕의 위험이잖아. 왜냐면 지방 영주는 그런 함대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그 영향 남아서 미국의 주 방위군에 해군이 없어요. 육군하고 공군은 있지만 연방 군대만이 해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절대왕정의 성립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절대왕정 시기에 진행을 좀 볼 건데, 절대왕정 시기에 이제 전쟁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문화들이 나오죠. 그 문화가 사상이거든요. 아까 왕권 신설 얘기했잖아요. 그게 영향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아까 왕권 신설 선생님이 신으로부터 어쩌고 했지만 동양이나 그 이집트하고는 다르다. 이 표현을 아까 그 저기 프리드리 2세 얘기할 때 했어요. 그냥 나는 천자야. 그러니까 100%다 내 말만 따라야 돼. 내가 기분 나쁘면 너 죽는 거야. 는 아니었어요. 여기 서유럽은. 왜 그러냐? 문화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다룰게요.